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는 데이터 분석가의 연봉 5억 정도로 토탈 컴펜세이션이 정해지는 거죠. 하루에 뭐 14시간 코딩한 적도 있고, 데이터 애널리스트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요즘 데이터 분석가 취업하기 어렵나요?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방법, 회사에서 AI를 개발.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데이터 분석가에 관한 Q&A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전에 유튜브 커뮤니티랑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질문을 받았었고, 제일 질문이 많았던 부분을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많이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다. 회사생활 이야기나 미국 생활 이야기는 인스타그램 통해서도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거든요. 제 인스타그램에 놀러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데이터 분석가가 뭔지, 하루는 어떻게 되는지, 연봉은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면서 다음 스텝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 스테이tuned 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가장 많이 나온 질문,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첫 질문으로 시작하기 되게 좋은 질문 같고요. 데이터 애널리스트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 데이터 분석가가 무엇인지를 이 두 가지 직군을 통해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애널리스트는 데이터를 보고 현재 상황을 분석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직군입니다.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를 수집, 정리, 시각화하고 트렌드 분석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지금 이 결과가 왜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역할입니다. 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를 활용해 예측 모델을 만드는 일을 합니다. 통계 모델을 설계하고 알고리즘을 적용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예측합니다. 즉,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역할입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 직업 둘 사이에 경계가 애매모호한 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분야이냐, 일단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애널리스트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애널리틱 쪽인데 최근에 간단한 데이터 사이언스 업무도 함께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데스라기보다는 진짜 간단한 데스 영역이어가지고 이거 내 업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데스 업무는 아닙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정의가 엄청 넓듯이 데이터 분석가가 일할 수 있는 영역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어 파이낸스, 헬스케어, 인슈런스, 미디어 데이터 등등 내가 어떤 분야의 데이터 분석가인지에 따라서 하는 일들도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속해 있는 분야, 미디어 데이터 분석가에 대해서만 오늘은 조금 다룰 예정이에요.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는 월마트이고, 월마트 안에 있는 미디어 팀에서 정확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이 월마트 안에서 아니면 월마트와 함께 광고를 돌릴 때 나오는 모든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제품이 어떤 시기에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광고 스팟에 넣었을 때 가장 잘 팔릴 수 있는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컨설팅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자세어에 갔더니 HR 담당자들이 너는 어떤 분야의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느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분야의 데이터 분석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가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에 오기 전부터 미디어 데이터 분석가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예 석사 과정을 하면서부터 이 미디어 데이터 분석만을 다루는 것에 집중하면서 스펙을 쌓아왔습니다. 내가 어떤 분야의 데이터 분석가가 되고 싶은지 미리 정하는 게 취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질문 주셨던 게 데이터 분석가의 연봉.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다른 직군들은 너무나 연봉 레인지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연봉 기준으로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큰 회사에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게 되면 연봉만 받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의 것들도 많이 받게 돼요. 일단 베이스 샐러리 있고, 퍼포먼스 보너스, 그 다음에 회사 주식, 그 다음에 뭐 401k, 뭐 사인온 보너스, 뭐 자사 주식을 사면 그만큼 매칭을 해줘가지고 같이 투자를 해주는 뭐 이런 거 다 합해서 토탈 샐러리라고 하는 TC가 정해지는데, 빵의 TC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퍼포먼스 보너스는 보통 15%에서 20%, 그 다음에 시니어로 가고 뭐 디렉터로 가면 퍼포먼스 보너스가 한 25%까지 형성이 되고요. 주식 지유는 회사마다 정해진 특정 숫자가 있어요. 이 정도 우리 제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사인온 보너스, 총 TC 바운더리가 이렇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니어를 뗐기 때문에 시니어
시니어 레벨에 걸맞는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 빵 직군으로 주니어 레벨로 가게 되면 하나로는 2억에서 3억 사이로 토탈 컴펜세이션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로 가게 되면 3억에서 한 5억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 데이터 애널리스트 직군보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직군이 더 많이 받고 мак시멈 연봉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일해보고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일해봤는데 진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진짜 어려운 직무예요. 정말 맨날 공부해야 되는 직무가 진짜 truly 공부를 맨날 해야 되는 직군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거든요. 이런 코딩 업무를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그 컴퓨터와 나와의 그 싸움, 두 개의 싸움에서 졌거든요. 진짜 이길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이언티스트 하다가 코딩 하다가 막 공항도 오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컴퓨터와 나와의 싸움이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졌고 너무나 외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애널리스트로 갈아탄 케이스거든요.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낼 자신이 없었어요. 정말 저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 리스펙합니다. 지금 애널리스트 일을 하면서 이 정도 연봉 받으면서 정말 재밌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봉에 진짜 너무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막 미국에서는 연봉 1억을 가지고도 살아가기가 어렵다더라. 뭐 연봉 2억도 부족하다더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사치품목이라던가 이런 거를 잘 즐겨 사지 않는 편이라서 그런지 엄청나게 럭셔리한 삶은 아니더라도 안전한 곳에 살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이런 정도는 정말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연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워라벨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루 일과나 워라벨은 진짜 회사마다 다르고요. 제가 진짜 작은 회사에서도 일해보고 지금처럼 월마트처럼 정말 큰 회사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워라벨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진짜 작은 회사에서 일할 때 워라벨이 진짜 최악, 진짜 악! 저는 빅테크 다니는 게 아니고 빵에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워라벨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보통 5시에는 모두가 퇴근을 하고요. 6시 이후로는 미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주말 출근도 없고 야근도 없습니다. 근데 작은 회사 다닐 때는요. 하루에 뭐 14시간 코딩한 적도 있고 막 16시간 코딩하는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 출근 매번 했었습니다. 그때 작은 회사 다닐 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작은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이것저것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었거든요. 근데 압박감이 정말 커가지고 데드라인에 대한 압박감도 엄청 심했어가지고 그때는 막 울면서 회사 다녔어요. 근데 지금 월마트 와서는 울면서 다닌 적은 없어요.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한 번에 코딩 실력이 확 늘고 전반적인 실력이 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작은 회사도 되게 추천을 하는데 작은 회사 한번 찍고 큰 회사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워라벨은 이 정도로 얘기가 끝나고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뭐 반복되는 일이 있는지 하루 일과가 반복되는 일들은 없고요. 프로젝트 베이스여가지고 주마다 일과가 정해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들은 뭐 데이터 뽑는 일도 하고 광고 캠페인이 끝났으면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인사이트를 넣은 리포트도 만들고요. 커스터머 인사이트라고 해서 머신러닝을 돌려가지고 고객 분석 예측하는 리포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리포트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리포트를 만든다?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하는 프레젠테이션도 업무의 한 부분이어서 프레젠테이션 발표도 함께 하는 편입니다. 데이터 관련 조언이 필요한 미팅에 어카운트를 대표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분기별 실적 발표가 엄청 중요해서 이 부분도 엄청 중요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구독자님이 데드라인에 대한 압박감이 없느냐. 근데 진짜 저는 작은 회사 다닐 때 데드라인에 대한 압박감이 엄청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 이 일에 대한 데드라인을 넘기잖아요. 그러면 그 분석은 아예 쓸모없는 분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분기별로 다음 분기 전략을 짜거나 다음 분기 투자액을 설정을 하는데 투자액을 설정하는 방향에 있어서 이 데이터 분석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투자에 설정을 하는 듀데이트이 있었어. 근데 그 듀데이트를 못 지켰다? 그러면 이 데이터 분석은 진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회사 다닐 때는 이런 실적 압박이 너무나 컸었고 그랬는데 지금 회사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데드라인에 대한 압박감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더스트리의 데이터를 다루느냐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데드라인에 대한 압박감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길. 왜냐면 저는 작은 회사 다닐
때 그 데드라인에 대한 압박감으로 자책도 너무 많이 했고 나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못하는 데이터 분석가일까? 긴급하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역량보다는 그 인더스트리, 그 회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압박감 갖지 마시길. 여러분 지금까지 컨텐츠가 정말 도움이 되셨다 하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짜 많이 들어온 게 요즘 데이터 분석가 취업하기 어렵나요? 그 다음에 취업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 취업 시장도 많이 얼어붙었다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지 취업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 많았어요. 지금 미국에 있어서의 취업 시장은 어렵습니다. 한 디렉터님이 말씀하시기 2008년, 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진짜 미국 사람들이 다 해고됐을 때 그런 분위기랑 분위기가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진짜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어렵다. 저는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나은 시점에서 취업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도 저는 가장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도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힘들어졌다. 제가 느끼기에는 데이터 분석 시장이 한 번도 막 호황이거나 이랬던 적은 없었다. 벌써 한 4년 전에 첫 인턴십을 하기까지 저는 800군데를 지원을 했었거든요. 100번은 확실히 넘게 코딩 시험이라던가 기술 면접이라던가 뭐 비헤이비어 인터뷰라던가 이런 걸 정말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한 4,000군데? 뭐 이렇게 지원하는 분들도 진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취업 시장은 한 번도 호황이었던 적이 없고 뭐 블루오션이었던 적이 2019년 이후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없었다. 계속해서 지금도 크고 작게 레이오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뭐 한 달 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레이오프가 있었고 되게 굵직굵직한 레이오프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도 레이오프가 있었고 최근에. 그래서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직업적 안정성이 참 떨어지는 직업이고 그리고 잡시장에서도 굉장히 취업을 하기 어려운 직종이라는 거는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고민을 조금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극악의 취업시장 그리고 이제 잘릴 수 있다는 위험 이런 게 아니면 진짜 근데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참 양날의 검을 가진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냥 본 결과 정말 꾸준히 자기 실력을 갈고 닦는 분들은 여전히 취업 시장에서 되게 경쟁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실력이라 함은 뭐 한국에서 생각했을 때는 뭐 코딩 실력, 내가 나온 학교 백그라운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의 실력은 네트워크도 하나의 실력입니다. 네트워크. 내가 얼마나 이직할 때 많은 리소스를 가지고 이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그런 네트워킹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에서 계속 살아남으려면 코딩 실력도 뭐 실력이고 비즈니스를 읽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점핑할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민용으로 오고 싶은데 간호사랑 회계사 vs 데이터 분석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확실한 이민용이 필요하다. 나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난 확실히 미국으로 이민 오고 싶다. 그럼 저는 무조건 간호사랑 회계사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나는 약간 자아실현이 필요하다. 난 진짜 데이터 분석이 너무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데이터 분석도 도전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된 질문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비전공자인데 데이터 분석 관련으로 해외 취업을 하려면 꼭 석사를 나와야 하느냐, 경력이 없더라도 신입 취업이 가능하냐, 학사를 대사로 했는데 석사를 꼭 해야 되냐, 해외 취업에 그렇게 꼭 필요하냐, 이 모든 거에 대답은 진짜 하나로 관통합니다. 미국에서 석사를 하는 이유는 비자 때문입니다. 워킹 비자. 석사를 졸업해야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워킹 비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워킹 비자가 문제가 아니라면 석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뭐 혼자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올 수 있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미 한국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어. 워킹 비자를 받기 위해서 석사를 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진짜 짧은 석사 과정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짧은 석사 과정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기와 연결돼가지고 정말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오면 미국 회사 취업 뚫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건 yes, no라고 말하기 진짜 어려운 문제고 왜냐면 여기서 취업이 결정되는 거는 어떤 사람의 추천도 있어야 되고 비자 문제도 다 해결이 돼야 되고 막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취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바로 취업이 연결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 어떤 정말 유명한 데이터 대회
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의 포트폴리오라면 그 정도 레벨이라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 개인이 했던 활동들 그 정도 레벨의 포트폴리오는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 그리고 이 질문을 모으면서 진짜 많았던 게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취업 과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일단 취준 방법은 어플라이를 합니다. 코딩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통계나 수학 기술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behavior 인터뷰라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패널 인터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다 본 다음에 최종 합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가 되려면 필요한 능력, 그 다음에 어떠한 역량을 중요하게 보는지 제일 중요한 역량, 가장 중요한 역량은 워킹 비자. 데이터 분석가가 되기 위한 역량으로 저는 3가지를 꼽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를 뽑는 능력. 여기 안에 코딩 실력이라던가 통계나 수학 베이스 지식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비즈니스 지식. 일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 분석 분야의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도 진짜 무시 못할 정말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소통 능력, 발표 능력 이런 게 데이터 분석가들한테 요하는 3가지의 가장 큰 역량인 것 같아요. 이 역량 질문과 함께 나온 게 엑셀, SQL, 타블로, R 중에 일할 때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셨는데 단연코 엑셀. 왜 우리 데이터 분석하면 멋지게 코딩만 할 것 같고 하잖아요.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엑셀을 진짜 많이 쓰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현재로는 타블로랑 SQL이랑 파이썬이랑 진짜 비슷한 비율로 쓰고 있어요. 사실 데이터 분석가는 SQL이랑 타블로만 잘 쓰면 되거든요. 저는 이전 직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였잖아요. 전에 그 작은 회사가 약간 하나의 코딩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코딩 공장에 갇혀가지고 맨날 데이터 클리닝만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파이썬을 진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SQL보다는 파이썬이 조금 더 다루기가 편하거든요. 다른 팀원들은 이제 데이터 뽑거나 그럴 때 SQL을 정말 적극적으로 쓰는 편인데 저는 파이썬이 훨씬 더 편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서 정해준다기보다는 내가 쓸 수 있으면 그냥 어떤 툴이든 쓰는 거를 권장하는 편이에요. 이 질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일을 하면서 좀 알고 있었지만 이게 질문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질문이 진짜 최다 질문입니다. AI가 데이터 분석을 대체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직자로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진짜 많이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정말 AI가 내 직업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미 제가 기본적으로 해오던 일의 한 30%가 AI로 대체가 됐습니다. 회사에서 AI를 개발을 해서 이 업무는 AI가 앞으로 담당할 예정이다. 그리고 딱 발표가 났을 때는 진짜 조금 약간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게 진짜 현실로 다가왔구나. AI가 내 직업을 대체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또 레이오프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레이오프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AI 때문에. 그래서 시니어 매니저님들이랑 제가 가서 그냥 원오원으로 질문도 많이 하고 했거든요. 내가 맡은 일이 대체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맞는지 조언을 얻고 싶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도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느끼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저의 관점이니까 저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 AI가 이 30%의 일을 가져갔잖아요. 이 일을 가져간 거에 대해서 AI가 내 분야를 대체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보완제의 역할로 보고 있어요. 사실 이 30%의 일이 제가 일을 하면서도 이거는 진짜 시간만 잡아먹고 이 일을 정말 줄일 수 있으면 내가 이 시간을 가지고 더 깊은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느꼈던 부분의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의 일을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 일을 AI가 보완을 해줌으로써 이제 쓰지 않는 이 30%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AI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예를 들어 이전에는 저희 고객사들도 데이터를 얻으려고 했을 때 무조건 데이터 분석가의 홍기를 한번 거쳐야지만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AI가 그거를 다 대체할 수 있어서 그냥 프롬프트 이렇게 쪼개도 말만 입력해도 데이터를 진짜 다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누구나 데이터를 볼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보게 될 것인지 데이터 해석 능력이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창의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썼을 때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을 정말 많이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업계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리테일 계열의 미디어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리테일 계열의 데이터 분석 업데이트 해주는 웹페이지가 있어요. 신문사처럼 운영되는 페이지인데 거기에 이제 맨날 가가지고 신문 기사를 읽어본다거나 만약에 그 신문 기사에 나온 회사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와 연결이 되는지도 고민을 해보고 회사에서 뭐 컨퍼런스가 열린다거나 회사에서 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그 영역이 나온다면 조금 더 딥하게 공부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업계 전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1시간째 찍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 영상이 진짜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마지막은요. 일할 때 가장 뿌듯한 점, 가장 도전적인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챌린징 태스크 같은 업무나 목표가 있다면 궁금해요. 이 직업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진짜 가장 즐거웠던 적이 언제냐면요. 지금도 손꼽을 정도로 되게 뭔가 찌릿찌릿하고 희열을 느꼈던 순간이 있었는데요. 어떤 순간이었냐면요. 제가 한 데이터 분석이 큰 이익을 가져다 줬을 때입니다. 진짜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저희 매니저님이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실적 발표를 하고 뭐 이렇게 할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처음으로 했는데 그 첫 발표가 클라이언트 마음에 진짜 너무 크게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저의 발표 직후로 어떤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이 어마어마한 계약이었는데 물론 저만의 일로 계약을 성사된 건 아니에요. 우리 팀들이 정말 다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아무튼 제가 한 그 발표가 되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되게 좋은 방향으로 비즈니스가 흘러가게 되어가지고 좋은 실적이 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정말 크단 말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돈이에요. 그게 나의 데이터 분석으로 일어났을 때 그 쾌감! 그때 진짜 짜릿했어요. 그리고 제일 힘들 때 챌린저블한 태스크는요. 진짜 새로운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하거나 컨설팅을 해야 될 때가 가장 어려워요. 다른 어카운트에서 했던 자료가 있다거나 이전 케이스에서 내가 해봤던 데이터 분석이었거나 이러면 그냥 손쉽게 이제 플로우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예 새로운 프로덕트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 첫 눈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할 때 되게 느끼는 압박감이라던가 중압감이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그런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어렵죠. 어떤 방향으로 데이터가 쪼개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컨설팅도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매력적인 스토리 라인이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정말 괴롭습니다. 이런 새로운 데이터를 봐서 스토리텔링이 되게 어려웠는데 만약에 잘 해내잖아요? 그럼 또 이것 또한 짜릿함을 느끼는 또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이 단점이 되고 단점이 장점이 되는 데이터 분석 영역이다. 저 약간 인터뷰 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제 단점은 결국에는 장점이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1시간 반 동안 Q&A를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도 나갈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좋겠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Q&A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놓으시고 Q&A 영상 찍습니다 했을 때 질문해주시면 이렇게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드디어 퇴근하겠습니다. 퇴근!